레베카 박의 친어머니인 코튼이 바솔로뮤와 그녀의 새아버지인 브래들리 바솔로뮤가 그녀를 죽이고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훔치려고 공모했을까요? 그리고 붙잡힌 뒤 끔찍한 자백과 서로를 배신하며 칼에 찔린 일과 잔혹한 제왕절개 수술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나요? 법원 문서에서 충격적인 새 정보가 나왔습니다. 브래들리와 코트니의 진실 공방이 담겨 있어 직접 확인해야 할 정도입니다. 전직주 검사 데이브 아론버그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미시간 웩스퍼드 카운티에서 충격적이고 불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이드바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22세 여성 레베카 박이 있습니다. 11월 초 실종 신고 당시 그녀는 임신 38주차였습니다. 경찰이 절박한 실종 사건이라고 설명한 이 사건은 곧 살인과 거짓말, 배신이라는 악몽으로 빠르게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따르면 레베카의 시신은 몇 주 뒤 숲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진술서에 인용된 부검 결과에 따르면 레베카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렸고 그녀의 아기는 자궁에서 꺼내졌다고 합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수사는 형사들을 복잡하게 얽힌 가족 드라마와 비밀스러운 관계, 그리고 그들이 고의적으로 퍼뜨린 허위 정보의 홍수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사 초점이 레베카의 친언니인 킴벌리 박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킴벌리 박은 레베카가 실종됐다고 처음 신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킴벌리의 체포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그녀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레베카의 남자친구인 리처드 파울러가 자신에게 거짓 이야기를 들려주어 의심을 그들의 친어머니인 코트니, 바솔로뮤와 그녀의 남편이자 레베카의 새아버지인 브래들리 바솔로뮤에게 돌리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킴벌리의 체포영장 진술서엔 파울러가 레베카를 죽였다고 자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파울러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살인 혐의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처음에 직면했던 살인 혐의, 즉 오픈 머더는 취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건은 현재 정체된 듯합니다. 그는 마약 혐의로 기소됐지만 당국은 코트니와 브래드가 책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형사들은 이것이 첫 단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혐의들은 브래들리와 코트니, 바솔로뮤의 기소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1급 살인 고문,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혐의들도 있습니다. 그 혐의를 뒷받침하는 개연성 진술서는 최소한으로 말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들은 레베카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계획, 즉 사전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문서들은 브래들리와 코트니가 나중에 경찰에 제공한 상반된 진술에 따르면 레베카가 트럭에 태워져 외진산길로 끌려가 칼에 찔렸다는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아기가 꺼내졌다고 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지만 아직 아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술서에서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브래들리와 코트니가 체포된 후의 묘사입니다. 그들은 즉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인터뷰에서 서로를 지목하며 탐정들이 요약한 그들의 녹음된 진술에서도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뜩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찔렀다고, 그리고 아기를 꺼냈다고 탓하는 그가 그랬다, 그녀가 그랬다 식의 진술입니다. 한 명은 파울로 복수, 다른 한 명은 아기 납치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형사들이 면담에서 쓴 메모에는 잔혹한 현장이라고 묘사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혐의들은 살해된 젊은 엄마, 그녀의 뱃속에서 꺼내져 숨진 아기, 경찰의 거짓말을 자백한 언니, 은폐 연루로 보이는 남자친구, 서로 감옥에서 비난하는 친엄마와 새아버지 등이 얽힌 상황을 보여줍니다. 형사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도 이게 복잡하단 걸 알아요. 법원 문서, 특히 개연성 진술서는 형사들의 가공되지 않은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모든 내용이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복잡한 법적 미로와 충격적인 혐의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사건의 현장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분을 모셨습니다. 전 판비치 카운티 주검사 데이브 에런버그 씨가 저와 함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모두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서브스택도 운영하고 계시죠. 고마워요, 제시. 네, 데이브 아렌버그요. DABEARONBERG. 저는 서브스타에게 있습니다. 플로리다 로우맨이라고 부르고 있고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리글AF와 마이더스 터치 네트워크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복잡한 사건을 잘 정리하죠. 여기서 시작하고 싶어요. 이 사건에서 처음 체포된 사람은 살인 혐의가 아니라 당국의 거짓말한 혐의로 체포된 킴벌리 박입니다. 이 사람은 레베카의 여동생입니다. 그녀가 레베카 실종을 처음 신고했지만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킴벌리는 수사 중 형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셜미디어 라이브에서 그녀는 어머니 코트니와 새아버지 브래들리를 비난했습니다. 경찰 신문에서 그녀는 코트니와 브래들리가 레베카의 머리를 때려 발작을 일으켰고 친구를 불러 시신을 치우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서에 따르면 레베카의 시신 발견 며칠 후 킴벌리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꾼 듯합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 문서에는 그녀의 새로운 진술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박은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자신이 리처드 파울로의 집에 있었을 때 그가 자신에게 레베카 박을 죽였다고 말했고 킴벌리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박은 파울러가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가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에서 오해될 만한 정보를 공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레베카가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경찰이 이를 조사한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데이브, 이건 완전히 달라져서 왜 그녀가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래요. 아마도 그는 한때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계속 바뀌다 보니 여동생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건 검사들에게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를 지목하면서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정신 이상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극악무도하고 끔찍한 범죄였다는 것이 꽤 분명하지만요. 그리 여기에는 충분한 동기도 있습니다. 당국은 파울러가 살인과 관련 없다고 봅니다.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나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마약 혐의만 있어 당국이 그녀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그녀가 법정에서 신뢰할 만한 증인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녀가 어떤 거래를 했었는지, 그리고 코트니와 브래들리와 관련해 그녀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녀가 신뢰할 만한 진술자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니요, 그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고 저는 파울러가 인터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는 별로 신뢰감 있게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그 자매도 신뢰감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치 이야기의 해설자처럼 배심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요. 여러 사람이 얽히고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건 검사들에게 약간의 문제가 되지만 증거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기된 방해 사건이죠. 이제 살인 혐의는 코트니의 친어머니와 남편인 브래들리에게 제기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1급 살인과 고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산 불을 폭행해 유산이나 사산을 유발한 끔찍한 혐의도 있습니다. 브래들리의 개연적 원인 진술서에서 이 사건의 핵심에 접근합니다. 이것들은 브래들리와 코트니가 구금된 후 진행된 녹음된 인터뷰들입니다. 진술서에는 두 사람이 따로따로 인터뷰를 받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니죠. 그리고 데이브, 여기서부터 정말 섬뜩해집니다. 그들은 곧 서로를 탓했고 형사는 진술이 전형적인 그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반전이 있어 저는 현장에 가고 싶어요. 진술서에 따르면 브래들리는 인터뷰에서 처음 코트니를 지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코트니가 사냥용 칼로 그녀를 찔렀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코트니가 레베카를 찌르고 조잡하게 제왕절개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집 뒤 산책로에서 일어났고 코트니는 아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진술서에 요약된 코트니의 별도 인터뷰에서 그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브래들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마 브래들리가 둘 다 그랬다고 말하고 있을 거라고 남했고 이어서 자신의 버전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브래들리가 레베카를 채서 끌어내 트럭에 태웠고 레베카를 찌르고 아기를 꺼낸 사람이 브래들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브래들기가 리처드 파울러와의 관계 또는 소문난 관계에 대한 복수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데이브 검사로서 이런 정보는 어떻게 정리하세요? 두 사람이 서로 지목하는데도 둘 다 기소 중이시군요. 가끔은 진실이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둘 다 기소하게 되는 거죠.
둘 다 공모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모죄는 2명 이상이 합의하고 명확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그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그들도 공모죄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생각에 공모죄는 검사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 중 하나야. 왜냐하면 실제로 누가 살인자인지 몰라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둘 다 이 계획에 관여했다면 둘 다 주범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트니는 둘 다 관여했다고 말하는 것 같고 이 브래들리는 아니라고 코트니만 관여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첫째, 이런 진술들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나요? 배심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니면 둘째, 검사들은 그냥 둘 다 책임이 있다고만 말하나요? 레베카가 칼에 찔렸고 아기가 자궁에서 꺼내졌다고만 하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나요? 그 진술들은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래. 여기서가 아니라 피고인, 즉 상대 당사자의 진술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검찰이 그 진술을 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변호인 측에서 그 진술을 들고 올 거니까. 그리고 그들이 봐라, 진술이 다르다. 이게 합리적 의심이다 라고 말할 거야. 배심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누가 왜 그랬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리고 왜 엄마가 딸에게 이런 일을 했겠냐고 말이야. 재판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받으면 변호사들이 서로를 지목할 거란 말이군요. 그러니까 그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같은 재판에서 서로 책임을 묻는다는 건가요? 함께인가요? 아니면 따로인가요? 네, 분명히 따로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그들의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각자의 변호사를 둘 거예요. 둘 다를 대리하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기 때문이죠. 둘 다 서로를 지목할 거예요. 그게 그들의 최선의 방어예요. 그리고 이제는 피해자의 딸이자 자매인 사람이 추가로 등장해서 아니 그건 파울러가 했어. 파울러가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의 잠재적 용의자가 3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음모 혐의가 검사들에게 중요해요.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꼭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형사가 수집하고 있던 증거에 대해 쓴 내용을 살펴보고 싶어요. 그 증거들은 그들의 초기 진술과 모순된다고 하면서 범죄의 일부 요소를 뒷받침한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 그 문서에는 코트니가 경찰에 레베카가 선팅된 검은 세단을 타고 집을 떠났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수사관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녀가 이렇게 인정했다고 진술서에 인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트니는 피스커 형사 중에게 검은 차 이야기가 지어낸 것이라고 확인했고 진술서에는 형사들이 죄의식 행동이라 부르는 내용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주 경찰관이 집을 확보하는 동안 코트니가 브래들리에게 흰색 포드 F-150 트럭 시트 커버가 최근 엎지른 것으로 불에 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기록과 진술서에 따르면 두 사람의 기기가 레베카 시신 발견지에서 실종된 밤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장 소름을 끼치는 세부 사항 중 하나는 부검 보고서일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레베카가 여러 군데의 예리한 힘에 의한 상처를 입었고 복부가 절개되어 태아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녀의 위 속에서 푸른빛이 도는 초록색의 분필 가루 같은 잔여물이 다량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데이브, 그녀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건 확실해. 아기 역시 모두의 말에 따르면 죽은 것 같아.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도 모르고. 하지만 이 법의학 증거들, 실제 증거들은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지? 이건 배심원들을 격분하게 만들 거야. 배심원들은 그가 아기를 이런 식으로 죽이고 엄마의 배를 갈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할 거야. 내 말은 그들은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고 싶어 할 거야. 그래서 그게 검찰 측에 도움이 되는 거지. 문제는 이 피고인들이 똑똑해 보이진 않지만 여우처럼 교활할 수도 있다는 점이야. 그 점에서 그들은 운 좋게 합리적인 의심을 얻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설명들이 있고 서로를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누나든 파울러든 남편이든 어머니든 상관없어. 여기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핵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해. 누가 그를 죽였는지 밝혀낼 필요는 없고 살인이 있었고 공모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 아마도 그들이 같은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머니의 남편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만약 그가 연루되지 않았다면 그는 단순한 목격자였을까? 정말 혼란스러운 건 이런 의혹이 있는데 왜 그가 연루됐을까? 파울로 역시 연루 의혹이 있었으니까. 그는 여러 여성과 연인 관계였고 이 경우엔 두 자매 모두 와요. 그래,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런 거야.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복수극 같은 거였나? 아니면 코트니가 아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 원했던 건가?
뭔가 뒤틀린 방식으로. 하지만 네가 그걸 짚었잖아. 그게 중요한 이유는 배심원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그게 핵심이야.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살인 사건에서 동기는 필수 요소가 아니지만 배심원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 그리고 그건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 아이를 소유하려는 정신 이상 어머니가 있는 거지.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이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만약 그녀나 그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면 배심원들에게 레베카와 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이야기와 이론을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돼. 그건 증거에 따라 달라.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꽤 분명해 보여. 증거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 우리에게 모든 증거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내 생각엔 한 가지 접근법이나 한 가지 설명에만 집착하지 않는 게 더 나은 방법이야. 그냥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동의했으며 여기에는 무고한 방관자가 없었다고 말해. 그들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될 거야.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있지. 그렇지? 리처드 파울러는 킴벌리가 처음 지목했다가 번복한 남자친구로 자백했지만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살인 관련 혐의는 취하된 것 같아 그는 별도의 예전 마약 혐의로 체포됐지. 하지만 킴벌리의 진술서에 나온 주장들과 브래들리와 코트니가 서로를 탓하는 진술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이 사건에서 공모자이거나 복수의 대상 혹은 조종자로서 잠재적인 동기로 계속 언급되고 있어. 그리고 이 문서들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모두라고 한 거야. 몇 명이 관련됐는지 모르니까 둘만의 일인지 파울러도 포함인지. 그래서 그게 내 생각엔 그를 다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 처음 피해자가 실종됐을 때 파울러 첫 인터뷰를 봤는데 뭔가 숨기는 듯 했어. 그는 우린 하루 종일 연락했다, 아무한테나 물어보라며 방어적으로 보였어. 왜 그럴까, 파울러? 나는 그가 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는 이미 중대한 범죄로 기소됐어. 결국 이건 정말 끔찍하고 끔찍한 살인이야. 사람들이 체포되기 전에도 그녀의 시신 발견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최악의 상황이 떠올라. 그리고 최소한 진술서로 그녀와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됐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다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데이브, 시간 내줘서 고마워. 와줘서 정말 좋아. 데이브 아렌버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제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세요. 제시 웨버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